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이원규라고 하고 미래사 클럽이 1996년 1월에 설립됐는데 그때 그 처음 설립하신 박취산 선생님 이후로 돌아가신 이후 제가 이제 맡아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한 25년, 6년이 됐네요. 그동안 계속 지금역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왔는데 주된 내용은 의식 개발과 확장에 대한 것, 심신치유, 그리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교육 이런 거에 대한 해외 정보를 주로 국내에 전해왔고, 뭐 강좌들도 좀 해왔고, 국제 심포지움도 좀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만 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월인이라는 이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넘을 월자 인연인, 그러니까 인연을 넘어서 뭐 이런 뜻입니다. 쭉 저희가 오늘 얘기 중에도 포함되겠지만 해오고 있는 어떤 의식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깨어있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부에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불교에서 말하듯이 그것을 우리 내면에서 살펴보니까 역시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 전부 다가 그 역시 하나의 인연에 의해서 이것과 저것이 만나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넘을 때 내적인 자유가 온다라는 의미로 제가 월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누구나가 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잠시 뭐 구름이 낀 정도라는 생각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런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내 소개는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주제인 자유의지와 운명. 어찌 보면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 거 당연히 있다고 여기고 살고 있고 있다고 여기면서 동시에도 또 우리 운명이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미 자유의지와 운명이 다 있다라고 여기고 있죠. 근데 자유의지와 운명 또는 결정론과 같은 건데 그것이 어찌 보면 서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면 운명이나 결정론은 좀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결정론적이고 이 세계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는 어떤 과거에 이미 쌓아놓은 업이나 쌓여진 경험에 의해서 그것에 조건 지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미래는 다 과거의 소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 결정론이나 운명론인데 그런데 우리가 1살 때, 2살 때는 자유의지를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그걸 느낄 의식도 형성이 되지 않았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었을 때도 있고 지금 성인이 돼서 자아가 형성됐을 때 그때 자유의지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결정론적 또는 운명적인 흐름이 있고 또 그 안에 그 이후에 자유의지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생각의 차원, 분별의 차원에서는 그런데 그 이전을 한번 경험적으로 오늘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기존에 뭐 세계에서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실행해 오고 있는 인간은 정말 자유의지가 있는가라는 그런 논의와 실험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유의지와 운명론을 주제로 결정론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우주의 진정한 실제는 변함이 없는 불변의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또는 뭐 그 법칙은 불변의 것이고 이미 정해진 것 이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 결정론을 보면 인과적인 결정론은 미래는 과거와 현재 일어난 모든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다른 것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결정론, 물질적인 세계의 결정론은 우주의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안다면 우주의 미래는 예측할 수 있다. 즉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신학적인 결정론은 신이 창조한 이 세계와 생명은 신의 마음의 그림 속에 들어있는 대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은 전지전능하고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전지전능할 수가 있겠죠. 생물학적인 결정론도 있습니다.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 정보와 생화학적 구조라고 믿는 것. 이게 이제 결정론이고, 또 반면에 자유의지론도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기본적으로 우주적 현상의 유일한 실제는 움직임과 변화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것. 그래서 자유로운 변화의 인간적 측면이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선택의 여지가 있고 하다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몇 가지 측면인데, 신체적 불구속의 자유의지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있으면 신체의 부자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다.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고요. 심리적인 자유의지는 자신이 행위자라고 믿을 때 그 타고난 행위자라는 감각에 기반해서 심리적인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의 자유의지라는 것도 있죠. 각 개인은 누구나 누군가의 어떤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또 윤리적인 책임자로서의 자유의지라는 측면이 있는데, 모든 행동의 도덕적인 책임 주체로서 자유의지를 누구나 가진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측면이 이제 기존의 결정론과 자유의지로 나누어서 서로가 주장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틀렸다고 서로가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논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런 자유의지와 결정론적 또는 운명적 경험, 서로 배치되는 것 같은 두 가지 종류의 경험이 사실 우리의 말과 생각을 빼고 삶 자체를 들여다본다면 다 섞여 있고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래프팅을 막 아주 급류를 타는 래프팅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유의지의 측면은 뭡니까? 이 탄 사람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는 좀 더 늦출 수도 있고 앞으로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런 자유의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살에 흔들리면서도 빠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죠. 그런데 또 운명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이 강력한 물살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기는 너무 힘들고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방향이라는 그런 어떤 운명적인 정해져 있는 측면, 내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일종의 경험이고 그 경험들 사이의 차이를 인간의 마음이 분별해서 나눠 놓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다 분별해서 구별해서 보죠. 그리고 구별한 경험적이거나 감각적 자극으로 들어오는 어떤 측면들을 마음에 흔적이 쌓이면 그걸 분류해서 이름 붙이고 이름 붙여진 것은 꺼내서 다시 개념화하고 개념화해서 그걸 사용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지 않다면 거기 자유의지나 운명이란 말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생각과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생각과 말의 분류 속에 푹 빠져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자유의지가 있으면 운명이나 결정론적인 그런 측면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맞지 않고 배치되는 모순된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의 차원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원에서 철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끊임없이 이런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순 속에서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래프팅을 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삶의 래프팅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맨 나중에 좀 살펴볼 거고, 그 전에 과연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가라고 학자들 또는 실험가들이 실험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뭐 결정론 아까 얘기했고, 자유의지도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가고 싶은 곳으로 또는 하고 싶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유의지의 단순한 표현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 문장의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면 내가라는 게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떤 뜻과 의지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그 의지와 뜻대로 행동한다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자유의지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세 요소 중에서 각각 중요한 나라는 것, 그다음에 의도라는 것, 그리고 그에 맞는 행동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측면입니다. 나는 과연 그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그 결정에 있어서 얼마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동시에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심장을 뛰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마음이 땀을 흘리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마음이 배 고프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몸을 자기 거라고 여기면서도 우리 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스스로 되어진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결정론적이고 운명적이고 내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물론 뭐 산소호흡기를 닮은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몸만 가지고는 그것이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 게 바로 운명적인 측면, 결정론적인 측면, 그런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그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말하다가 그만 그치고 그만둬버리고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듣다가 이제 그만두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또 측면이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인과관계에서 인간의 자유와 자연 법칙의 비중을 얼마로 볼 것인가가 요새는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가고 있지. 자유의지가 100% 옳고 결정론이 100% 옳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철학과 과학 실험에서 그 비중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가 이미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 법칙이라는 것, 즉 물리적인 인과관계가 인간의 행위와 정신을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있고, 자유의지 여부보다는 그 퍼센트에 초점을 두는 것이 현재 이 사조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들을 한 가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우선 자유의지라는 것이 경험되고 느껴지려면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느끼게 하는 기반이 바로 인과관계인데, 인과관계 실험을 알버트 뮤쇼트 박사가 벨기에 실험 심리학자인데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반 실험인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뮤쇼트의 디스크라는 어떤 실험인데 한번 우선 쭉 보시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저 밑에 하얀 원판 위에 빨간 선과 파란 선을 저렇게 그어놓고 저 중간에 있는 하얀 슬릿을 통과시키게 하는데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나중에는 슬릿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쳐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이제 보여주게 느끼게 만드는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이 빨간색을 쳐서 빨간색이 왼쪽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영상이 나타났죠.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그냥 이러한 그림을 저 슬롯 사이로 보여주는 것 뿐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저 슬롯을만 쳐다보면 파란색 그 사각형이 빨간색, 왼쪽에 있는 빨간색 사각형을 쳐서 왼쪽에 있는 빨간색 사각형이 밀려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파란색이 쳤기 때문에 빨간색이 밀려난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인과관계예요. 그런 인과관계를 우리는 느낌으로써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번엔 좀 다른 그림입니다. 두 가지 그림이 나왔어요. 하나는 파란색 사각형이 와서 빨간색이 밀려갔다가 멈추고 있는 것. 하나는 파란색이 와서 빨간색 선이 도로 쳐서 이쪽으로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자, 빨간색이 오른쪽으로 밀어냅니다. 파란색을. 이럴 때는 파란색이 와서 빨간색을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파란색이 와서 빨간색의 도리어 힘을 발휘해서 빨간색이 밀어낸 것 같은 느낌 들죠. 이게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느끼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한번 더 보시죠. 원래는 그냥 이런 그림일 뿐이에요. 이때는 빨간색이 파란색에 영향을 받아서 밀려났다기보다는 도리어 빨간색이 파란색을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느낌을 줄 때 어떤 시간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유의지의 느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파란색이 와서 치고 한 1초에서 5초 안에 빨간색이 그에 대한 반응을 했을 때, 그때 파란색이 빨간색의 움직임의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서 5초 안에, 즉 자유의지의 느낌이 일어나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해당하는 행동을 1초에서 5초 안에 했을 때 그때 내가 했다라는 자유의지의 느낌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험 심리학에서 알버트 미셔트라는 사람이 실험에서 밝혀낸 것들이에요. 즉 자유의지의 느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대로 행동하지, 한 달, 한 시간 있다가 또는 하루 있다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내 생각 때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내 생각대로 내가 행동했을 때 자유의지의 느낌이 나는데, 내 생각은 오늘 했고, 배가 고프네, 밥을 좀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했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잠시 까먹고 한 2시간 후에 다른 일을 보다가 2시간 후에
그냥 무심결에 밥을 먹었어요. 먹을 걸 가져와서 먹었어요. 이럴 때는 내 뜻대로 먹었다는 느낌이 안 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밥을 먹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즉시 일어나서 가거나 먹을 걸 찾으러 가거나 5초 안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은 내 의지로 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즉 자유의지는 일종의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그 인과관계가 1초에서 5초 안에 연결돼 있을 때 내 뜻대로 행동했다라는 의지의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움직임에 실질적인 원인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건이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늦게 시작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시 마음에서도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뭐 먹을 걸 찾으러 갔다든가 생각이 일어나고 한 10분, 20분 후에 나도 모르게 먹을 걸 집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에 어떤 기반을 준 것이 바로 알버트 미쇼트 박사의 실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것이 있죠. 벤자민 리벳.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인데 이분이 의도 또는 의지를 느끼기 전에 이미 우리 뇌 속에 준비 전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벤자민 리벳의 실험을 런던 대학의 패트릭 해커드 박사가 또 똑같이 실험해서 재현하고 했는데 이런 겁니다. 뇌에다가 이렇게 뇌파 측정 장치를 달고 자기가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 초침이 갈 때 자기가 뭐 5분, 10분, 15분일 때 툭툭 누르는 겁니다. 5, 10, 15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누르고 싶을 때 누르는데 누르고 싶다는 의도가 일어날 때 그것이 느껴지면 탁 버튼을 누르라 그랬어요. 자기의 의도가 느껴졌을 때 즉각 탁탁 누르라고 했는데 쭉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더라는 겁니다. 여기가 intention to act,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났을 때요. 맨 위에 A 그림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요 의도가 일어난 지점 왼쪽에 벌써 파란색 준비 전이라고 전기적인 현상이 뇌파에 이미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의도와 연관해서. 그렇다면 의도가 있고 나서 오른쪽에 이제 액션 퍼포먼스가 일어났죠. 실제로 행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의도가 일어나기 전에 뇌에서 벌써 그 의도를 일으키는 준비 전이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의도란 것이 일종의 우리 마음의 리포트라는 거죠. 우리는 의도를 가지면 나 이제 일어나서 밥 좀 먹으러 가야 되겠어 하고 일어나려고 의도를 갖죠. 일어나기 전에 의도를 갖죠. 밥 좀 먹어야겠네. 의도를 딱 느꼈을 때 움직이려는 의도를 느꼈을 때 이제 버튼을 눌렀는데 그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런 준비 전이 포텐셜이 레드니스 포텐셜이 이미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몇 초 전에. 그것의 의미는 이 의도라는 것이 앞에서 일어난 것들을 내 결과를 우리 의식에 알려주는 리포트 성격이라 이 말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뇌파의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의도와 의지는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서 한 몇 초 후에 겨우 내 의식은 그 의도를 알아챈 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내가 알아챈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이 실험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거는 그 중간 것은 파이어링 레이트라고 발화 비율이고 맨 밑에는 도파민 또 호르몬 발화 비율이에요.
의도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호르몬 체계들이 벌써 계속해서 이전부터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해커드 박사인데, 이 역시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맨 아래 보면 똑같은 그래프로 결과가 나타났죠. 요 파란 막대기로 표시해 부분 오른쪽에서 가까운 요 긴 이것이 의도가 일어난 시점입니다. 근데 왼쪽에 벌써 준비 전이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실험, 벤자민 리벡과 패트릭 해커드의 실험은 의도를 인식한 것은 이전에 무의식이든지 어떤 작용이 우리의 의식에 레포팅을 한 거다, 보고를 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움직일 거야라는 보고를 한 거라는. 그리고 우리는 보고를 받고 나서 그 보고를 내가 한 의도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것은 데니얼 웨그너라는 하버드 심리학 교수의 실험인데요. 자유의지를 느끼기 실험입니다. 이 자유의지 느끼기 실험은 이제 이 두 사람이 모니터 하나를 보고 그 앞에 패드 마우스 있죠. 손가락으로 하는 그 마우스처럼 이 마우스 패드 같은 것을 하나 놓고 거기서 손가락으로 두 사람이 마우스를 움직이는 건데요. 마우스의 화살표를 움직이고 있는 건데, 단순히 화살표가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 미리 생각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그것을 움직였다고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라는 실험을 해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실제 피험자고 오른쪽은 보조자인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이어폰을 끼고 있죠. 이어폰으로 백조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 화면에 있는 백조 쪽으로 마우스를 갖다가 이게 옮겨가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백조란 말을 들을 때 이 피험자의 마우스는 스탑을 시킵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움직여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백조에 가져가서 멈춥니다. 움직이지 않게 해요. 근데 그런 어떤 시차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도 실제로는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그 마우스 백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마우스는 멈추지만 이제 화면상의 마우스는 하나예요. 화살표는 둘 다 그 패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성 쪽에 있는 패드를 그 시간에는 작동 안 하게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백조의 그림에다 가져가요. 그러면 두 사람이 실제로는 이 마우스를 움직이는데, 백조라는 말을 들었을 때 피험자의 마우스는 자기 손가락을 아무리 움직여도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걸 마우스를 가져가서 백조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미한 차이가, 어긋나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도 이 피험자는 과연 내가 움직여서 저 마우스를 가져갔다고 느낄까? 내 자유의지로 움직였다고 할까? 아니면 마우스가 저절로 가서 움직였다고 느낄까? 이걸 실험해 본 겁니다. 이때도 역시 참가자는, 이 피험자는 보조자가 화살표를 그 대상에 가져다 놓는 30초 전이든 5초 전이든 1초 전이든 혹은 1초 후든 대상과 일치하는 단어를 헤드폰에서 듣게 되는데, 단어를 들은 후에 그 동작을 1초에서 5초 안에 행하게 되면 자신이 그 백조 쪽으로 가져가서 멈춘 것도 아니지만 자신이 의도했다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전후, 즉 30초 전이나 30초 후나 뭐 이렇게 좀 긴 10초 이후에 10초 전에 그때 가져갔을 때는 자기가 했다고 안 느끼는데, 그 1초에서 5초 사이에 그 화살표가 움직여서 백조 그림에 멈췄을 때는 실제로 자기가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했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했다라는 느낌은 내 의도, 이제 딱 들었을 거 아닙니까? 백조로 가져가세요. 말 들었겠죠? 그 말 듣고 자기 의도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의도대로 의도가 일어나고 1초에서 5초 사이에 그 행동을 하면 내가 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런 경험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8시에 밥을 먹고 8시 반에 급하게 차를 몰고 회사에 딱 도착하면 9시쯤 도착합니다. 늘 이런 생활에 이제 자동화돼 있죠. 그래서 밥을 먹고 열심히 가서 회사에 도착하면 내가 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8시 50분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네. 너무 늦어서 허겁지겁 밥도 먹지 않고 옷을 주워 입고 열심히 달려가서 회사 앞에 딱 서서 문을 열려고 보니까 앞에 써 있습니다. 오늘은 휴무입니다. 일요일이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한테 말하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왔지? 여기 내가 왜 왔지 오늘? 하고 자기가 왔다는 느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도를 갖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시계만 보고. 가야지라는 생각과 느낌이 없었어요. 시작할 때. 그냥 시계 보고 무의식적으로 달려온 거죠. 이럴 때는 내가 왜 왔지? 이런 생각으로 비의도적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죠, 우리도. 즉, 의도를 느끼려면, 자유의지를 느끼려면 내게 생각이나 느낌이 일어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5초 안에 일어날 때 또는 특정한 사람마다 그건 좀 다를 수 있겠죠. 특정한 어떤 시간 안에 일어날 때 내가 했어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실험을 이분들이 한 거죠. 그래서 과연 자유의지라는 것이 정말로 있느냐 하는 것에 의심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일종의 느낌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라기보다는 뭐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고받는 리포트 형식의 느낌일 수도 있고 또는 1초에서 내 생각을 하고 나서 1초에서 5초 안에 일어난 행동이 있을 때 느끼는 느낌일 수 있고 라는 것이 자유의지를 새롭게 보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실험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탈리아 대학의 루실 카디아 박사, 카디날리 박사가 한 실험인데요. 우선 자유의지가 일어나려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주체가 우리는 나라고 여겨지는 마음인데 이 나라고 여기는 것도 과연 있느냐라는 겁니다. 불교로 따지면 무하니까 다른 거 없다라는 것이 뭐 우리 동양이나 불교를 믿는 분들은 불교적인 수련을 하거나 하는 분들은 인정이 되는 것들이지만 이제 실험적으로 그걸 한번 살펴본 게 이거라는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라고 느끼려면 내 몸과 처음엔 많이 동일시되죠. 그래서 내 몸을 나라고 여기는 데서 우리가 보통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루실 카디날레 박사는 몸의 형체감 또는 신체 감각을 나라고 여기는 신체 감각을 변화시켜 봤습니다. 이 뭐냐면 이 A 그림을 보시면 손에 길다란 이 막대기를 들고서 그 집게로 사물을 짚는 연습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손으로 직접 짚는 걸 하다가 그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길다란 집게 가지고 짚고 놓고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화면이 보이나요? 자, 이런 실험을 한 거죠. 집게 팔로 짚고 돌아오고를 한 거죠. 이런 연습을 한 10분간을
계속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실험 결과를 측정해 본 건데 뭘 측정했냐면 손의 길이를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을 실험했던 겁니다. 측정했던 겁니다. 즉 손의 길이를 더 길게 느끼게 하는 실험을 했던 거죠. 즉 도구를 가지고 연습한 후에 더 긴 대기 시간, 내 손이 기니까 내 손을 길게 느끼려면 사물까지 가는 게 더 짧을 거 아닙니까? 뭐 조금만 가도 이게 잡히겠죠. 근데 이 집게가 없을 때는 좀 더 한참 가야 될 거고. 근데 내 손을 얼마나 길게 느끼느냐, 팔이 더 길어졌다는 수정된 체상 감각으로 변화된다는 걸 이 사람들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그거예요. 이것이 이제 왼쪽 A를 보시면 집게를 가지고 짚는 연습을 한 거예요. 한 10분에서 15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그냥 손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B를 보시면 이렇게 하기 전과 한 후, before, after가 있어요. 그 before, after를 C와 D의 실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럼 D 아래 보시면 맨 왼쪽 손을 보시면 노란 선으로 되어 있죠. 노란 선으로 팔이 원래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체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팔이 내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 그런데 이 집게를 가지고 연습하고 나니까 팔이 더 길어진 느낌이 체감각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 시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실험의 묘지입니다. 즉 이렇게 긴 막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생활하다 보면 내 손이 길다고 느껴진다 이 말이죠. 사실 우리는 그런 연습을 어릴 때부터 해왔어요. 뭐냐면 이게 바로 공간감각이라는 거죠. 공간감각 또는 체감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릴 때 우리가 이제 걸음마를 배울 때 막 앞에 탁자가 있으면 탁자가 이 정도 있으면 손을 탁자에 짚으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공간감이 없어요. 공간감이 없어서 자꾸 헛손질을 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이렇게 탁자에 손을 대게 되죠. 즉 내가 내 뜻대로 손을 이만큼 해가지고 됐을 때 탁자에 딱 잡히면 이제 내 몸과 내 팔 길이와 탁자의 사이 그 공간 거리감과 내 손의 길이감 이런 것들이 잘 조율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배우면서 우리가 걸음마와 일어서고 뛰고 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은 이 몸을 운전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맨 처음에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운전 교습소에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제 자동차 차간 거리라든가 자동차의 폭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이게 자꾸 부딪히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감각이 생기면 이제 차와 몸이 완전히 동시되고 내 의식이 차의 크기에 완전히 익숙해지면 내 차에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소름이 돋습니다. 사고 날까 봐. 그만큼 우리가 차와 동시되죠. 이렇게 차를 운전하는 법을 배우듯이 어린아이도 이 몸을 운전하는 법을 배워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체감각이라는 겁니다. 내 손의 길이가 이 정도 된다는 걸 이미 감각으로 우리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걸음 걸으면 저기 도착해 이런 느낌이 오니까 이제 내가 책상까지 걸어가는데 2걸음이면 된다라는 느낌에 생각도 필요 없이 2걸음 걸어서 손을 딱 얹게 되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체감각이고 내 몸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는 느낌이 형성돼서 일종의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바꿔본 겁니다.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팔 길이를 긴 것처럼 느끼게 만든 거죠. 이 실험의 의미는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동일시된 느낌 역시 일종의 우리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나라고 여기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의지가 행사되는 것인데, 나라는 것 역시 실체가 아니라 일종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일단 몸의 측면에서 느낌이라는 거고, 이제 자기 자신을 뭐 명상을 하는 분들도 여기 많으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도 나라고 여기는 이 마음도 일종의 우리가 경험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의식에 경험되는 느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뭔가에 몰두할 때 나를 느끼지 않잖아요. 나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에 몰입했을 때. 끝나고 나면 내가 몰입했네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죠. 레포트예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뭔가의 일에 몰두해 있을 때 나를 느끼지 못해요. 즉 그 말은 나라는 것이 일종의 경험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경험하는 의식이 있겠죠. 그 의식, 순수한 의식을 우리는 나중에 다르게 이름 붙일 건데, 일단은 나라는 게 경험되는 느낌이다라는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인용했습니다. 이 실험이 나라는 의식적인 느낌을 경험되는 느낌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하나의 느낌이라고 보여주는 실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일종의 동일시라는 겁니다. 내 몸과의 동일시를 하면 몸을 나라고 여기죠. 근데 우리가 자기를 살피고 공부를 하고 위파사나를 하고 명상을 하면 뭐 사마타를 해서 집중력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는 힘이 생기고 위파사나를 통해서 느낌들은 흘러가고 사라진다, 또 오고 왔다 가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나면 이제 나라는 것이 일종의 내적인 하나의 느낌이구나, 경험되는 무엇이네 라는 걸 알게 되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몸과의 동시에서는 떠났다 하더라도 의식적인 나라는 느낌, 경험적인 느낌에 동일시되어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거기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할 상태에 있게 되죠. 이제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제 드디어 나라가 여기는 마음에서 내가 이 나라가 여기는 느낌에 동시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거기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실험은 바로 나라고 여기는 자기 신체의 감각을 변화시키는 실험이었고, 이 실험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 신체가 팔이 더 길어졌다고 느끼는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활동이. 이걸 통해서 자기 신체 감각은 딱 정해져 있고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느낌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아주 생물학의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는 네이처냐 너처냐, 즉 그 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타고난 유전적인 소인인 본성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교육이 그 사람을 결정하느냐. 이 논쟁을 끊임없이 해온 것이 생물학인데, 이제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 이 사진에 보던 매트 리들이라는 옥스퍼드 동물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본성이냐 양육이냐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본성과 양육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는, 즉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유전적인 측면 또는 동양식으로 말하는 업의 측면이겠죠. 그것은 그러한 유전자는 양육에 의존하고, 양육은 이제 태어나서 교육받고 그가 처한 환경으로부터 영향받은 것, 이런 것이 양육이죠. 환경에 의한 변화, 이게 양육이라면 타고난 어떤 기질적인 것, 이것을 본성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럴 때 유전적인 기질적인 측면은 환경이나 교육에 의한 양육에 의존하고, 양육은 또 유전자 기질적인 측면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이 둘은 모두 인간을 구성하는 필수 요건이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후성학이라는 것이죠. 후성학은 우리 할아버지
아까 경험한 것이 아주 극단적인 경험, 생존에 위협을 줄 만한 그런 경험을 했다면 거기에 대비하는 것을 터득한 할아버지의 경험적인 측면이 이제 완전히 DNA에 각인이 돼가지고 아들 때인 우리 아버지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손자 때인 저한테 드러난다라는 것이 후성하게, 즉 환경이 DNA를 바꾼다는 거죠. DNA가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 환경도 DNA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주 심한 가뭄을 겪었어요. 언제? 근데 그 가뭄이 너무나 심해서 정말 막 입술이 물이 없어서 입술이 타들어갈 정도의 그런 고통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깊은 무의식과 심층에서 야, 이 좀 물이 부족할 때는 준비를 해놔야 되겠구나 이런 게 아주 깊이 각인돼 버렸어요. 그것이 유전적인 정보에까지 그냥 침투해서 DNA에 기록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때가 오면 저는 크게 가뭄도 일어나지 않는데 비가 며칠 안 오면 괜히 겁이 나고 막 수돗물 받아놓고 그래요. 가뭄도 안 겪었는데. 유전 정보가 발현된 기질적인 측면이 돼버린 거죠. 즉 환경이 기질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질은 강한 의지로 환경을 또 바꾸죠. 이렇게 기질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은 기질에 영향을 미친다. 즉 본성은 자유의지적인 측면입니다. 자유의지는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운명은 자유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본성이냐 양육이냐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지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쭉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어떤 실험과 그 이론들을 살펴보면 자유의지와 운명적인 측면 또는 결정론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듯이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한테 섞여 들어가 있고 그 애매한 경계가 있다라는 그걸 우리는 의식적인 체험으로 살펴보면 제가 권도원에서 썼듯이 심호흡을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눈을 감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심호흡을 해보려고 의도해 보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심호흡을 해봅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는 겁니다. 한 3번만 해보세요. 자, 다 해보셨죠? 지금 심호흡을 하실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의도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드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심호흡을. 심호흡을 의도적으로 했다고 느낀 분이 있고 또 그렇게 못 느낀 분은 아마도 심호흡 또는 긴 호흡이 아주 자연스럽게 돼버린 분들은 아마 의도적이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심호흡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의도를 해야 되죠.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심호흡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람은 드문 겁니다. 뭐 수련을 하면 2분까지 한 호흡에 2분까지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라면 긴 호흡이 아주 자연스러울 테니까 의도적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한 30초, 한 1분 정도의 호흡만 하려고 해도 한 호흡에 깊은 의도를 가져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느꼈던 그 의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있어 봅니다. 숨이 쉬어지도록. 근데 주의만 한번 줘보세요.
주의만 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의도에 의한 것인지 의도가 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네, 좋습니다. 아마도 이게 자연스럽다라고 느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좀 애매하다, 호흡에 주의를 줬더니 내가 하는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힘을 완전히 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도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주의를 주지 않으면 숨에, 그러면 호흡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죠. 근데 주의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식적이기 때문에 내 의도가 미묘하게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거기다가 이제 주의를 더 줘서 의도적으로 힘을 주는 거죠. 의도라는 것은 주의를 줘서 거기다 애를 쓰는 겁니다. 힘을 쓰는 거죠. 힘을 쓰면 내가 한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의도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느끼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자유의지라는 경험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났어라고 할 때도 저절로라는 또는 비의도적이라는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의도적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비의도를 경험하고 자유의지 또는 의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경험의 차이를 마음은 분별해낸 거기다가 우리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런 건 자유의지. 이런 것은 운명적 또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또는 결정론적이야 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는 그 둘 다를 다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유의지와 운명적이라는 것이 다 우리의 경험과 삶 속에는 다 섞여 있는데 그 경험의 어떤 측면은 자유의지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어떤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동적이고 자발적이라고 비의지적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마음이 구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개념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개념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체험은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분류되어서 이름 붙여 개념화됩니다. 그래서 아주 경험이 자연스러워져서 운전처럼 자연스러워져서 맨 처음에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1시간 운전하고 나면 어깨가 뻐근하고 너무나 애를 쓰고 온전히 정신이 깨어있죠. 깨어있지 말래도 깨어있게 돼요. 정신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1년 하고 나면 2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졸면서도 운전을 합니다. 그냥 자동으로 많은 부분을 자동으로 하죠. 브레이크 밟고 악셀 밟는 바 갑자기 앞에 누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오른발이 브레이크를 밟아버리죠. 그리고 오른손은 가서 비상등을 켭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세계가 우리한테 있고 또 의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완전 분별의 기준이 명확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만 실행되는 영역에서 작동하는 부분이 또 있죠. 그걸 우리는 그 기준의 기반을 로 느껴지는 경험을 우리는 자유의지로 했다라고 느끼고 그 기준이 행위자 역할을 하고 그 행위자의 우리의 존재는 동일시가 되어서 개념화를 쓴다는 겁니다. 그럼 개념화라는 것은 뭐냐라고 보면 일단 그것은 추상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에서
공통되는 것을 뽑아낸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숫자 1, 2, 3, 4 하나, 둘, 셋, 넷에서 하나라는 것이 일종의 개념이죠. 하나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자동차 한 대, 사과 한 알, 사람 하나는 존재하지만 하나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죠. 우리 나무 하나와 자동차 하나, 사람 하나, 한 사람에서 쭉 공통되는 걸 뽑으니까 하나라는 걸 뽑아냈습니다. 그것이 뽑을 추자 상자입니다. 그 세 가지 실제하는 현상, 감각적인 실제죠. 진정한 실제로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일단은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실제한다고 볼 수 있겠죠. 나무는 우리의 감각에 존재하고 차도 존재하고 사람도 존재한단 말이죠.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세 종류의 실제하는 감각적 실제에서 공통되는 걸 뽑으니까 하나라는 걸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라는 것은 이렇게 실제하는 게 아니라 추상이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 현상에서 공통되는 걸 뽑은 상이라는 거죠. 그게 추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만 추상일까요?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 모든 단어는 다 추상입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쓰는 이 컴퓨터가 있고 여러분이 쓰시는 컴퓨터가 있죠. 그 개별적인 정말 감각적인 실제로 있는 그런 개별적인 컴퓨터는 있지만 컴퓨터라는 그 자체는 없죠. 세상에. 그것은 모든 컴퓨터는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되는 컴퓨터라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쓰는 모든 언어, 모든 단어는 다 그렇게 상입니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을 가지고 우리는 사고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자유의지와 결정론이라는 단어 역시 하나의 상으로서 추상의 상으로서 결코 실체하지 않는 것을 개념적으로 뽑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유용하긴 하지만 그 용어가 그러나 실제로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상이라는 것과 개념화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추상이고 이름과 생각의 세계는 모두 추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에서 벗어날 때 실제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실제에 다가갈 것인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감각에 기반한 체험입니다. 체험의 세계로 돌아오면 그래서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에 다가갈 준비는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어릴 때 우리의 의식이 전개되어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된 일종의 경험의 흔적들이고 그 흔적들에 붙은 이름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자유의지와 결정론이라는 것이 체험되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그 전에 의식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의 전개 과정은 맨 처음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닌데 눈앞에 모빌을 이렇게 가져가도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아이는 눈의 감각적 자극으로서는 들어오지만 이 손가락과 앞에 있는 모빌과 저 뒤에 배경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 번 자극을 받고 마음의 흔적이 쌓이고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드디어 눈동자가 모빌을 따라가죠. 이때가 되면 드디어 아이의 눈은 배경과 전경을 구분해내고 이 사물과 저 사물을 구분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는 과정을 맨 처음에 우리가 업식이라고 해요. 업이라고 하죠. 업식은 뭐 유전 정보
하고 그 외에 가지고 타고난 것, 기질적인 모든 그런 것들이겠죠. 그것이 그걸 가지고 이제 딱 태어나면 그 다음에 전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식은 구를 전자인데 마음이 한번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쪽과 저쪽으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객이 됩니다. 주객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아이가 자신이 주체라는 걸 알지 못해도 무언가 대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주객 관계로 나뉜 거예요. 어떻게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맨 처음에 눈을 딱 떴는데 얘한테 많은 자극이 들어오죠. 많은 자극이 들어오는데 늘 보는 이 몸이 있고 그런데 자주 왔다 사라지는 엄마가 있고 엄마인지는 그때 모르죠. 또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가는 이웃 사람이 있고 매일 아침 왔다가 저녁 아침에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오는 아빠가 있고 그걸 이제 느낌으로 구분하기 시작하죠.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걸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대상을 보기 시작한 이 시점을 전식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대상을 하나하나 구분하기 시작하는 걸 현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식이 주객에 분별되고 그 다음에 현식이 나타납니다. 현식은 객이 하나하나 분별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드디어 현실이 나타납니다. 현상화되죠. 세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한테 세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온통 빛의 세계였는데 맨 처음에 눈을 딱 떴을 때는 그런데 모빌이 전경과 배경이 구분되면서 모빌 따라 눈동자가 움직여 갈 때쯤 되면 그때는 주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점점 확실해지는 겁니다. 나는 눈을 뜨면 매일 있죠. 이 몸은. 근데 엄마와 아빠와 이웃 사람들은 왔다 가죠. 그리고 내가 고개를 돌리면 천정과 벽이 보이고 저런 것들은 다 달라지는데 이 몸은 늘 보이는 거예요. 늘 느껴지고 그러면 늘 느껴지고 경험되는 이것이 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고 달라지는 것은 객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객이라는 것이 마음이 분별해내는 거예요. 마음은 주객을 이런 식으로 분별해내고 그게 주객이 분별이 분명해지면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이제 객이 하나하나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과 천장과 바닥과 벽과 엄마와 아빠와 이렇게 대상들이 하나하나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 이게 현식입니다. 즉 현실 세계가 드디어 나한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다음에 현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면 A, B, C, D가 다 구분이 되잖아요. 객이. 그러면 A와 B가 비교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A가 철제 의자고 B는 소파라고 하면 이제 드디어 철제 의자와 소파는 둘 다 의자인데 처음에 현식 당시에는 현식일 때는 그냥 다르다예요. 근데 이제 자꾸 경험하니까 철제는 딱딱해서 좀 싫고 소파는 좀 편안해서 더 좋다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는 젖병으로 따지자면 아주 부드러운 젖병은 좋고 딱딱한 건 싫고 더 이런 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비교가 일어나는데 이 비교가 일어난 때가 지식이라고 합니다. 좋고 나쁜 걸 구분하는 때예요. 지식이 되면 이제 호오가 생긴 거죠. 호오가 생겼다는 것은 좋다 나쁘다를 구분할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이제 드디어 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으로 따지면 철제 의자보다 소파가 좋은 것은 내 몸에 더 편하기 때문이죠. 50도 온도보다 36.5도 또는 지금같이 여름에는 지금 30도만 되면 되게 덥게 느껴지죠. 25도가 더 편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느끼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맨 처음에 아이는 좋다 나쁘다 없이 그냥 분별만 하다가 점점 힘들고 편하고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몸을 통해서 나와 상대를 구분하는 그 마음에 드디어 기준이 하나 생겨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게 되고, 좋다 나쁘다가 기분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경험할 때는 즐겁습니다. 락이 오죠. 나쁜 것을 경험하면 고통이 와요. 호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지식 단계에 오면 드디어 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락을 경험하면 락에 집착하는 일이 생기죠. 또 즐거우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그것이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그냥 락에 두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 자유의지라는 것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런 것을 자꾸 경험할 때는 이런 게 이제 말은 몰라도 자유 뜻대로 된다라는 느낌이 자꾸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근데 어떨 때는 해도 안 되고 도저히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냥 내가 따라야 될 때가 또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거기에 맞춰야 되네. 기다려야 되네. 수용해야 되네. 라는 어떤 운명적인 측면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자유의지와 운명이라는 것 역시 일종의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의 느낌의 세계이고, 그 둘의 느낌의 세계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다가 다르다고 이름을 붙여서 해놓은 것이 바로 자유의지와 결정론 또는 운명이라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 느낌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경험하고,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느낌의 세계입니다. 근데 참 흥미롭게도 느낌이라는 것은 주객이 동시에 생겼듯이 좋다 나쁘다도 동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의 온도가 36.5도인데 45도의 환경에 몸이 놓이면 너무나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싫은 이유가 뭐겠어요? 좋았던 때가 있기 때문에 싫다고 느낍니다. 좋은 걸 경험해 보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측면은 힘들고 어렵다거나 싫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걸 모르고 걸음마를 배운 겁니다. 우리 보고 다시 걸음마를 배우라 하면 아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개안 수술을 한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은 촉각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자기 내면의 세계를 시각에 새로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버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일찍 죽거나 다시 눈을 덮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경험하게 분별하고 경험하게 된 것도 아주 오랜 시간,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해왔고, 걸음마를 배우는 경우도 너무나 계속 넘어지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상처받고 하는 일을 겪으면서 걸음마를 배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어린아이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연히 겪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느낌의 세계는 점점 기준이 쌓이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싫은 것이 저절로 있게 되고, 우리가 밝게 느끼는 것은 그 뒤에 어두운 것을 전제하에 밝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의 세계는 느낌의 세계이고, 이 느낌의 세계는 늘 이 이원성을 동반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의지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느낄 때는 그 저변에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밑바닥에 전의식에 깔려 있어요. 거기에 비교해서 이것은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의 세계는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내가 동전의 앞면이 자유의지적인 느낌이라면 동전의 뒷면은 운명적인 느낌인 겁니다. 운명적인 느낌 또는 결정론적인 느낌, 내 뜻대로 안 되는 느낌에 대비해서 자유의지를 느낀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험의 세계, 느낌의 세계가 이원성을 갖춘 그런 세계라는 거고, 우리의 마음은 이런 이원성에 기반해서 분별하고 나누고 그 분별 속에서 지혜도 있지만 또 괴로움도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를 느낄 때는 그 마음 아래 내가 아닌 대상을 상정하고 나를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나라고 말할 때는 뭐겠어요? 나 아닌 것을 전제할 때 나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나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또 내가 한다라고 느낄 때는 그 아래 자동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나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비교하는 그림을 마음의 저변에 가지고 내가 한다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다시 저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래프팅을 비유 들자면 흐르는 강물에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는데 거기서 이 몸과 마음이 욕구하는 기준에 맞는 방향을 향해 가다가 그때 내 의지대로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물살이 너무 세서 강의 흐름에 떠내려가기도 하죠. 그럴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을 느끼게 되죠. 이때 마음이 느끼는 것은 내가 어쩌지 못한다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론과 운명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만드는 느낌인 것이죠. 그런데도 자아 시스템은 내가 한다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더 큰 이 몸에 대해서 동일시돼 가지고 이것을 뜻대로 할 수 있으면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자유의지와 운명은 일종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느낌에 기반해서 거기서 상을 뽑아가지고 이름 붙여놓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게 개념은 쉽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일종의 추상이고, 그러므로 추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삶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면 자유의지라는 개념과 운명이라는 개념을 잘 사용하면서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로서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핵심은 자유의지와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하는 어떤 특정한 상태라는 것이고, 그 말은 자유의지와 그 운명이라는 그것 위에 우리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상위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묶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조건에 맞게 쓸 수 있다는 것. 이런 얘기를 핵심으로 드린 것 같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